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중국 불교사와 관련된 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는 게 문화 하나의 문명에서 또 다른 문명으로 이게 전파가 된다는 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쉬웠던지 인도가 좀 쉬웠던지 이러면 이게 조금 단순해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두 문화권이 워낙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연대에 따라서 이렇게 불교가 누적됐구나라는 걸 알고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불교 색깔들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도 하면 남쪽에 있는 불교하고 북쪽에 있는 불교하고 쉽게 말해서 약간 동쪽에 있는 거하고 서쪽에 있는 불교고 다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요. 거기서 다양한 것들이 막 동시에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환장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각 이제 출신 지역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보통은 이제 층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 같은 기술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술했고 그걸 이제 편년체라고 해서 신문처럼 신문 누적시키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쭉 몇 월 며칠에 뭐 있었고 실록도 조선왕조 실록 그런 것도 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은 이해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걸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년체와 기전체. 편년체는 일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전체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범주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이제 본기하고 나중에 열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기전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서대로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문명의 충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희한하다. 그리고 문화적인 이 충돌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게 쟤네 뭐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거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신통, 특이한 거. 모든 초전기 사람은 전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는 뭐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도라든지 안 그러면 실크로드 서역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번에 그 강거국 같은 경우는 이란 쪽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멀리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겠어요? 중국에? 개고생하려고? 불교를 전파하려고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붕괴할 때 조선시대 말기 보면 이제 선교사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겠어요? 종교 전파죠. 우리한테 과학을 자기네들이 전해줘서 뭔가 우리 문명을 깨우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어떠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또 그걸 밀어주죠. 강대국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아편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1차 아편전쟁은 아편 가지고 문제가 터졌지만 2차 때 프랑스가 개입하는 걸 보면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한 명 죽죠. 그러니까 냅다 이번 기회다 이러면서 한따까리 하겠다 이러면서 뛰어들어가지고 확 이렇게 원명원까지 북경까지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선교사를 지시를 해줬고 너네가 가서 죽어줘도 고마운 거야. 국가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신념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만 같아도 기독교 쪽에도 저런 신앙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가 많이 왔지만 지금 선교사 잘 안 옵니다. 지금 잘 안 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전통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쪽이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 테러, 자살 테러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폭탄을 감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뭘로 어필했느냐? 폭탄 감고 들어가서 지금 어필할 수는 없죠. 너네가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걸 어필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떻게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특수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슬람은 뭔가 이렇게 어필할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현대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무역 뭐 이런 거를 내세웠었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도 일종의 과학, 그다음에 기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해드렸어요. 중국보다 인도가 문화가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로마를 못 갔느냐? 로마는 그것을 튕겨낼 정도의 문화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쪽으로는 못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도 갔어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불교를 국가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불교가 수용된 순서가 율령반포하고 국가체계, 고대 국가체계가 확립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372년, 백제 384년, 그 다음에 신라가 527년, 그게 각 삼국이 강성해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맞는다고. 그리고 율령반포하고 고대 국가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불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결부된 과학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과학은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과학하고 약간 주술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게 막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같이 학문이 분업화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전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다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걸로 어필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문화가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단순히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속당하려면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대에게 먹히려면 밖에 것도 써야 되지만 우리 게 좀 없어야 돼요. 우리 게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식주가,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근세에 들어서면서 몰락하는 과정에서 의식주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옷은 거의 다 넘어갔죠. 한복 입으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전통 복장을 입는 분이 있어요? 생활하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만 입고 그 다음에 이걸 입어보면 왜 없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거예요. 입어보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왜 지금같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한복 문화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 문화도 거의 다 바뀌었죠. 한옥 사시는 분 있어요? 한옥은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옥은 체험이고 한옥에 사시는 분은 없을걸요? 제가 한옥을 살아봐서 또 알잖아. 한옥 전문. 방음 안 되지, 춥고 덥지, 벌레 겁나 들어오지. 실제로 그래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평당 단가는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거 챙겨 먹기 어렵고, 관리비는, 유지비는 더 들고. 그게 만약에 정당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밀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의식주 중에서 식은 상대적으로 덜 밀렸어요. 우리가 쓰는 것도 식기도 그냥 우리가 숟가락을 쓰고 있고, 음식도 대부분 우리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을 약간 물론 바뀌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은 뭐 빵을 먹든 피자를 먹든 뭘 먹든 간에 그런 것은 약간 간식 개념이지 주식 개념으로 계속 그것만 먹지는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잘 안 밀리는 게 이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의식주 중에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있죠.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가 사실 고종 때부터 드셨고, 고종하고 순종도 커피 때문에 독살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지금 추정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들어왔는데,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 쫙 퍼졌죠.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그전에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이제 달달한 커피를 마셨지. 달달한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설탕 들면
뭐 시럽 같은 걸 이렇게 첨가, 아, 이거 달아서 못 먹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시절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전에는 단맛과 약간 구수한 맛으로 먹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프림도 겁나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죠. 그리고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중에서 식 부분을 이렇게 빨리 잠식한 게 없을걸요.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것도 다 했지만 그 속도로 보면 진짜 이렇게 빠른 게 동네 골목골목마다 거의 뭐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강하기도 강하지만 우리가 딱히 없어요. 그 방어할 만한 게. 중국이나 인도는 그게 못 들어가는데 인도는 짜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방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버티는데 우리는 그냥 물 마시고 있었거든. 아니, 물 마시다가 커피가 좀 나은 거 아니야? 물 대신에 커피? 뭐 이러면서 살살살 하다가 이제 지금은, 에브리바디 다 커피를 막 이렇게 마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때도 차보다 커피를 오히려 절에서도 저도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커피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내후외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훅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만 세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것도 좀 비리비리한 상황이 겹쳐져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쫙 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불교가 들어올 때 한나라가 골로 가고 있었을 때 불교가 들어온다고요. 불교가 이제 후한 말에 들어오니까 물론 뭐 들어오는 거는 AD 67년이지만 실제로 이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는 후한 말 삼국시대에 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한나라 말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유교 유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때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갈량이잖아요. 술사 계열들입니다. 제갈량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뭐 방통도 그렇고 육손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냥 유교가 아니고요. 술사 계열이에요. 유교면 그런 군사 이런 거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그 탕금대 전투 조령에서 이렇게 임진왜란때 막으려고 했더니 유교 선비들이 군인이라고 적 이렇게 징집해서 왔더니 붙들고 왔다고. 아니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붓을 갖고 왔어? 이게 뭐야, 붓으로 뭐 메이크업 해주나?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죽여? 상대는 조총을 들고 있는데 붓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먹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부적서? 그러니까 유교는 그런 역할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일본을 이렇게 보면 같은 시대에 일본은 칼준 사람들의 문화였고 우리는 사실 붓진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아니, 뭐가 우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웅들이 할거하고 할 때 유교가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사 계열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도사급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면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자, 장자, 추역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교가 이미 해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한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교는 뭐 별게 없고 이미 메롱이야. 누가 때려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가 벌써 메롱이야.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일본 것도 들어오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미국 문화가 들어오기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반격할 만한, 방어해낼 만한 방어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주공산. 그래서 일단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 진나라가 되면 결국 삼국시대 때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위나라가 총나라까지는 먹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거는 사마염의 진나라예요. 사마염의 진나라.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그 나중에 제갈량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대척점에 있는 분으로 사마의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마가 성씨예요. 사마가 두 글자. 두 글자 성씨면 그 유목민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한 글자 성씨면 농경민 계열이고 두 글자 성씨면 유목민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위나라를 낼름 먹죠. 그리고 오나라를 얘네가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예, 어떻게 보면 오랜 전란 끝나고 나서 통일 시대를 잠깐 여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개인이라고 큰 사업체를 하나 했어. 그 사업을 내가 모든 창업자는 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 뭐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2세에게 물려줄 때 두 가지 룰이 있거든요.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예요. 일본은 전문 경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주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게 좀 알딸딸한 얘기예요. 알딸딸한 얘기. 좀 말아먹어도 내 자식이 해야 된다. 지금 재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됐고 그냥 주식만 갖고 있고 손 털고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거의 다 했어도 그 가족들은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익 배당을 계속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것도 한 말이 되잖아요. 논리가 되잖아요. 이 얘기가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3,000년 전에도.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주공과 강태공의 논쟁이에요. 주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주나라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공의 형이에요. 그 사람이 거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문무왕이죠. 문무왕. 삼국통일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밑에 이제 동생의 저 주공단하고 소공하고 그 둘이 동생들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딱 올려요. 그게 성왕입니다. 성왕을 올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러고 갔어. 나는 먼저 갈게. 나 바쁘다. 이러면서 갔어. 그때 이제 저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우리나라 역사라고 보면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종과 수양대군. 단종과 수양대군. 저때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양대군처럼 날름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상황인 거거든요. 어린애 손목 비틀기처럼. 근데 그거를 끝까지 보필하고 자기는 빠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공자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저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노나라 이제 제후가 돼서 원래 노나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중앙에서 계속 후견인 노릇을 하고 일종의 섭정 비슷하게 쭉 해서 저 성왕이 클 때까지 봐줬다가 이제 빠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야 저렇게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한 게 공자. 그래서 공자는 저 주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공은 원래는 꼽사입니다. 꼽주. 그런데 그 당시에 강태공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 역사혁명 일으킬 때 강태공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머리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나라는 제 나라고 이 사람이 받은 나라는 노나라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띄워봤거든요. 공신들이. 띄워봤는데 주공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 모질러도 내 자식이 최고다. 그러니까 친족 혈연주의자입니다. 혈연주의자. 그리고 강태공은 뭔 소리 하느냐. 능력제로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가니까 이 주공의 나라는 거지같이 됐고 쪽쪽쪽쪽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무능하니까 계속 그 자식들이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은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 경영이라고 잘 비율을 맞추면 지금 같이 큰 기업으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쌍용이나 뭐 예전에 팔공자 얘기들 보면 이제 좀 약간 전횡하다가 이렇게 골로 가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쪽쪽쪽쪽쪽쪽 이제 사라지게 됐고 점점 힘이 약화됐고 이 제 나라는 강력해져요. 실제로 전국시대가 되면 전국 칠홍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강력해지는데 강제, 그러니까 제 나라가 강씨 제 나라에서 나중에 전제로 바뀝니다. 저 전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보다가 능력제로 하니까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제에서 전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제로 하면 주인이 바뀌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족 중심으로 하면 안 바뀌기는 하는데 맨날 그 사람 뽑으니까 조금 비리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어떤 게 나을까요? 공자는 무조건 혈연주의입니다. 공자는 무조건 혈연주의. 공자는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혈연주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친친존존이에요. 친한 사람을 친하고, 그러니까 친족. 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존, 위계가 높은 사람, 계급 높은 사람은 존중하고, 이렇게 두 가지 룰. 그 중에서 앞서는 게 뭐냐면 친척이에요. 혈연입니다, 혈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사면, 이렇게 보면 혈연, 지연, 학연. 그 중에서 제일 센 건 뭐예요? 혈연이죠. 혈연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계속 이 두 가지가 딜레마예요.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앞 왕조가 이거 하다가 망하면 그 뒤에 왕조는 이걸 강조해요. 이걸 강조하면 지방 제후들이 쭉 일어나가지고 골로 가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이걸 강조를 해버리면 나라가 찌리해가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와요. 외부에서 쳐들어와. 다른 쪽에서. 송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문치주의 당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절도사들한테 군사권까지 다 주고 이렇게 자치 비슷하게 쫙 주니까 나중에 결국 당나라가 망할 때 보면 안사의 난, 그래서 알록산 사사명이 지방 절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뭐 관찰사, 뭐 경상도 관찰사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중앙이 조금 약하니까. 그러니까 송나라가 볼 때는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혈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강조하고 무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과거제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착 이렇게 좀 안정시켜야겠어. 그렇게 안정시켰더니 북방에서 요나라, 금나라가 쳐내려와요. 이게 참 안에는 반란이 잘 안 나. 밖에서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네. 조선도 내나 그런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자체적으로는 아무리 가난했어도 조선은 잘 안 망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뇌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경제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외부에서 딱 들어오니까 뭐 미국에서 배 띄우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러시아 들어오고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조선이 한 칼에 가버리거든요. 뭐 군대도 없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임진왜란 때부터 제대로 된 군대가 없어. 그런데도 나라가 유지가 돼요. 굉장히 불가사의해. 군대가 없어. 임진왜란 때 전쟁터에 나오라니까 북 갖고 왔다니까요. 그 전통이 조선 후기까지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 북벌한다고 효종 때 잠깐씩 군대들이 있었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있어도 그게 우리랑 관련된 전쟁인데 조선 전쟁은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끝났어. 어느 순간에 끝.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진나라가 딱 보니까 이게 능력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능력제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조조 같은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마염이 할 때는 자기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지방의 왕으로다가 다 띄워줍니다. 숙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센 사람들 이렇게 다 왕으로 띄워줘요. 그래서 중앙이 내가 위험하면 너네가 나를 도와달라. 거기까진 좋았지. 근데 이 양반이 통일은 원래 이 사람이 하는데 저 사람이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조금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 망하니까 오나라를 결국 이겼거든요. 오나라 이기니까 거기에 후궁이 5,000명이래. 자기께 5,000명 있었는데 그래서 시샘말로 묻고 더블로 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의 후궁을 놓으니까 이게 점호를 할 수가 없어. 후궁 점호를 10,000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앞에다가 양을 매달아 가지고 사냥을 매달아 조그만 수레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후궁 타운으로 갑니다. 그 양 수레를 타고. 그리고 양한테 맡겨. 그래서 쓰는 데서 자는 거야. 쓰는 데서. 그래서 그 후궁들이 그 양이 좋아하는 풀을 문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랬대. 왜냐하면 그 후궁 입장에서는 그게 성원을 입어야 뭔가 위치가 생기는 거지.
그냥 평생 후궁으로 끝이에요. 10,000대1이에요. 10,000대1. 이게 진짜 아니 취업을 생각해 보세요. 10,000대1로 취업한다고 생각해 봐. 그리고 그게 한 번 하루 만에 임신이 되면 좋죠. 근데 임신이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딸이라도 있는 거하고 전혀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여차하면 너 나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왕실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래 그런 데서는 뭘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양먹이 팔면 대박이에요. 그 후궁촌에서 양먹이 팔면 그러니까 양먹이 파는 그 회사의 주가는 막 이렇게 떡상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종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참 덕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계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녕대군 이런 분들을 안 죽였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면 양녕대군, 효령대군을 출가했으니까 조금 예외로 놓을지 몰라도 양녕대군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당신이 덕도 있고 또 그다음에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방어력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형이니까 살려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워낙 또 이렇게 똘틱이니까 세력이 없어. 세력이 없어. 조금만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거기 약간 이렇게 왕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양녕대군 같은 사람한테 붙어버리거든요. 세력이 쭉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차하면 바로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들도 또 잘났잖아. 문종도 사람이 참 인품이 세종 치세의 마지막 거의 대부분 문종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라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양녕대군 뭐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렸다는 영웅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호걸 같은 기질이 있고 약간 다르죠. 근데 세 명이나 그렇게 튼실한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봤잖아요. 이게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내 뜻대로만 되면 인생 반은 거저먹는 거예요. 진짜 인생 절반의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나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종이 죽으면서 이걸 하잖아요. 지금 너네가 좀 봐줘라. 근데 내 동생이지만 저것들은 내가 못 믿겠어. 차라리 그때 죽였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뭐 황보인이라든지 뭐 김종서 같은 분한테 이렇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유명해서 너네가 좀 잘 봐줘라. 좀 저 동생인데도 저건 쉽지 않다. 동생한테 맡겼다간 저거 날로 먹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유비작전을 썼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비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내 자식이 여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갈량한테 뭐라고 딜이 들어갔어요.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상태가 메롱이면 당신이 하세요. 이래버렸잖아. 이게 굉장한 부담이거든. 신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가져도 돼. 근데 그게 하지 마. 이 말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선을 보필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쓰든지. 근데 지금 이 사마염이 죽으면서 자기 숙부나 형제들 이렇게 쭉 깔아놨는데 거기에 아들을 놓는데 사마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마씨니까. 왜 저런 아들을 낳는지 난 잘 모르겠어. 반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떨어집니다. 진짜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기가 막힌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이게 조금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는 얘기인데 가난풍이라고 있어요. 가난풍 처음 들어봅니까? 근데 이 가난풍이 인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욕심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치를 누가 주도하면 밑에서 왕들한테 저 옆에 번왕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왕들한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얘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얘를 제끼고 내가 해야지. 이러면 걔가 좀 하다가 또 딴 놈을 쑤셔. 계속 이렇게 그게 소위 파랑해난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진나라가 통일되자마자 36년 가요. 통일되고 진짜 단명한 왕조들이 세 나라가 있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16년 갑니다. 통일하자마자 간 거예요. 이것도 통일하자마자 36년 갑니다. 36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나라가 38년 가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파랑의 난이 16년이에요. 지방의 왕들이 다 서로 돌아가면서 들고 일어나고 어쩌고 36년 중에 16년을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다 골로 가.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싸우면 우리끼리만 싸워야 되는데 외부를 끌어들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적을 끌어들여요. 적을 끌어들여.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즉 고구려 망할 때 보면 고구려 망할 때 연개소문 아들이 결국 당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고구려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제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망할 때도 신검이 자기 아버지, 후백제. 신검이 저 견훤을 유폐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금산사에 이렇게 가둬버리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남이라도 끌어들여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냥 다 골로 가자. 막 이렇게 악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북방 유목민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중국은 3개의 지역이 있어요. 3개 지역이. 여기가 이번에 홍수난 장강. 전 세계 3번째로 긴 강, 장강. 그 다음에 여기가 황하. 여기가 만리장성입니다. 여기는 유목의 땅이고 이게 여기 중간에 회수라고 있어요. 전에 제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 회수.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강남이 되는 거고 여기가 강북. 그리고 원래 중국은 여기예요. 여기. 근데 중간에서 얘네가 지금 낙양이 수도거든요. 수도를 약간 옮기기도 하는데 낙양, 장안 이쪽에서 수도입니다.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여기서 서로 치고받고 이게 형제나 고륙 간에 치고받으면요. 더 치고받아요. 아니 원래 그렇다니까요. 재산 싸움이 나도 너하고 나는 거하고 집안의 형제끼리 나면요. 다시 안 봅니다. 우리 예전에 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현대 정몽원 회장 자살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형제들이 안 도와주잖아. 그래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제 생각에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길 원했겠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그거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 그거 뭐 내가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무튼 가족끼리 부딪히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쟁탈전을 벌였다가 지방의 제후들이 쟁탈전을 벌였다가 나중에는 불리하니까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용병. 야, 돈 주고. 야, 이거 네가 좀 해결해 줘. 해결해 주면 내가 얼마 줄게. 쉬웠지, 처음에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나갈 것 같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돈 받고 아유 이 정도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지.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우리가 개고생 다 하고 싸움 다 했는데 저것만 받고 나가기는 조금 그런 거 아니야? 조금 더 줘야겠어? 이러면 더 줍니다. 더 줍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쟤를 날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배경이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지금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복잡해. 저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5호 16국, 그 다음에 북쪽에는 5호 16국, 남쪽에는 6조 시대가 펼쳐지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불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분열 왕조 시절이에요. 이렇게 분열되면 지방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 다른 데랑 손잡으려고 해요. 통일돼 있으면 하나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대 여당이 있어. 그럼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당이 한 서너 개가 비슷비슷한 사이즈가 있어. 그럼 다 캐스팅 보트를 다 하나씩 쥐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통일된 상태에서 국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외래 문화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외래 문화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저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분열돼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체를 아예 끌어내리고 있죠. 마치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된 나라면 못 들어옵니다. 일본같이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는 오는데 카스테라나 무슨 카레 하듯이 자기네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한테 털리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털리고 나중에 그냥 다 이렇게 우리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이렇게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가 작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적 방어력은 없고 보호막은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갈 필연성은 있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전도승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저 유목민들은 원래 불교를 믿고 있었고 저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 후조의 성륵이라는 사람이 후조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불도징을 막 후원을 해주니까 한족이었던 왕도와 왕파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이었는데 불교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오랑캐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한입니다. 한족입니다. 이랬더니 후조의 성륵이 했다는 그 유명한 말. 내가 바로 오랑캐다. 내가 오랑캐다 이놈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한족 문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오랑캐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가 더 유리했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얘기 잠깐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어요. 한 번만 딱 들어놓으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남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 정착기에서 한족들이 출가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지금까지 얘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면 이제부터 한족이 출가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천주교로 왔을 때하고 한국 사람이 김대성 신부가 처음으로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흐름이 샥 바뀌기 시작해요. 한국적인 쪽으로 이제 또 바뀌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